청취자 여러분, 끝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것을 즐기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떤 상상이죠? 그 전설적인 창업자가 세운 업계 1위의 초일류 대기업을 딱 물려받는 겁니다. 화려한 취임식에 재무제표도 완벽하고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고요. 와, 밖에서 보기에 완벽하게 세팅된 금수저 그 자체네요. 누구나 부러워할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새 CEO로 취임해서 회장실에 처음 출근한 날 아침에 창밖을 딱 봤는데 설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수만 명의 직원들이 당장이라도 건물을 불태울 기세로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화려한 실적 이면에 수십 년간 뼛속까지 번아웃된 직원들의 피땀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완전히 골맛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흔한 기업 몰락사가 아니고요. 무려 3,000년 전의 고대 문헌, 그 한 거대한 국가가 어떻게 단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죠. 겉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던 솔로몬 제국의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담고 있거든요. 네, 솔로몬 하면 보통 지혜의 왕, 황금기 이런 것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절대 권력자 사후에 벌어지는 권력 승계의 위기,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그 기저에 막 맹렬하게 깔려있는 인간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 문헌 속에 담긴 리더십의 처참한 실패 과정하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이게 고대 이야기 같지만 지금 현대의 조직 관리나 정치판에 대입해봐도 그 메커니즘이 소름 돋게 똑같거든요.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테스트로 들어가 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位를 이어받으려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새 왕의 즉위식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사롭지 않은 만남이 성사돼요. 선대왕, 즉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딱 돌아옵니다. 일종의 야당 지도자나 혁명가 같은 인물이 등장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온 백성을 이끌고 새 왕에게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어. 아, 바로 그 화려함에 대한 청구서가 드디어 날아온 겁니다. 청구서요? 네, 거대한 건축물이나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는 게 결국 누군가의 피와 땀, 살인적인 강제 노역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였거든요. 아, 솔로몬 성전이나 화려한 왕궁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의 영광이라는 명분 아래 일반 백성들의 삶이 철저히 갈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그냥 일 좀 줄여주세요 하고 가볍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폭발 직전의 생존권 투쟁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한계치를 오래전에 넘었고 이제 권력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틈을 타서 생존을 위한 재계약을 합시다 라며 목숨을 걸고 체제 전환을 요구한 거죠. 생존을 위한 재계약이라. 이거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 새 리더인 르호보암의 첫 대응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군중의 요구에 당장 대답을 안 해요. 네, 시간을 좀 달라고 하죠. 네,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미루거든요. 얼핏 보면 국가 중대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 아닌가요? 그 3일의 유예가 내포하는 심리적인 맹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분노가 화라산처럼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네,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맞아요. 당장 불을 끄고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이걸 마치 그냥 일반적인 행정서를 처리하듯이 밀어버린 겁니다. 아, 자기 권위나 통제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페이스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의 절박한 온도차를 전혀 아예 읽지 못한 채 위기관리의 골든타임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와, 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환자한테 번호표 뽑고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한 꼴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첫 단추부터 아주 심각하게 잘못 끼운 거죠. 그럼 그 금쪽 같은 3일 동안 르호보암이 대체 뭘 하느냐? 두 그룹을 따라 불러서 자문위원회를 엽니다. 우선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을 평생 곁에서 모셨던 백전노잔, 원로들을 먼저 부르죠. 네, 경험이 엄청난 베테랑들이죠. 이분들 조언이 굉장히 명확해요.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이네요. 그러니까요. 권력을 가진 쪽이 먼저 몸을 낮춰서 타협판을 제시하라는 건데 굉장히 상식적이고 안전한 전략 아닌가요? 원로들은 제국의 시스템이 그동안 어떤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서 유지되어 왔는지 구조를 꿰뚫어 본 겁니다. 무력만으로는 이 억눌린 불만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민심의 댐에 금이 간 거군요. 맞습니다. 권력이라는 데 무조건 힘으로 짓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짐을 덜어주는 제스처를 보여서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그 고도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진짜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이 노련한 원로들의 조언을 가차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려요. 네,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그리고는 자기랑 같이 자란 자기 또래의 젊은 측근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조언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어떤 대답을 했죠?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이러거든요. 와, 전갈이라니. 정말 파괴적인 언어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몸을 좀 낮추면 백성들이 평생 충성하겠다는데 왜 굳이 전갈로 징치하겠다는 이런 잔인하고 미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약간 지루하더라도 경험 많은 원로들 말을 듣는 게 훨씬 안전한 배팅 아니었을까요? 밖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데 그 모순적인 선택 이면에는 권력을 갖쨘 사람의 아주 맹렬한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르호보암은 절대적인 존재였던 아버지 솔로몬의 거대한 그림자 밑에서 평생 짓눌려 살았을 겁니다. 아, 위대한 아버지 콤플렉스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제 막 왕좌에 앉았는데 시작부터 백성들 요구에 굴복하면 자기가 아버지보다 못나고 나약한 리더로 낙인 찍힐까 봐 극도로 두려웠던 거예요. 남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했네요. 네, 그 심각한 불안감 속에서는 원로들의 조언이 지혜로운 타협이 아니라 굴욕적인 항복 선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 자기가 내면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흔들리니까 그걸 덮으려고 오히려 더 과장되고 폭력적인 언어에 끌린 거군요. 맞아요.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젊은 측근들의 전갈 비유는 막 주눅 들어있는 르호보암의 에고를 억지로 부풀려주는 일종의 에코체인버 혹은 마약 같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철저히 실패한 리더의 전형이에요. 내 불안을 감추려고 가장 원초적인 공포 정치를 택한 셈이죠. 우리 내면에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요? 나한테 객관적인 팩트 폭행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나를 강해 보이게 띄워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하는 함정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대 기록이 던지는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시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린 이 사건들을 두고 텍스트는 이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해졌던 신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서술하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게 개인의 탓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뜻인가요? 어차피 망할 운명이었으니까 전갈 발언을 하든 말든 그냥 각본대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걸 단순한 운명론으로만 보면 이 텍스트의 철학적 깊이를 절반도 못 보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이건 리더의 개인적인 오만과 그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결국 그 사회가 겪어내야만 하는 구조적 필연성이랑 맞물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구조적 필연성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까 솔로몬 시대부터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이나 불평등이 겹겹이 쌓였다고 했잖아요. 그 고름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였어요.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었죠. 아, 이미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완벽하게 자유로운 자기 의지로 가장 폭력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동안 쌓였던 고름을 터트리는 거대한 뇌관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게 는 겁니다. 아하, 신의 뜻이라는 게 개인의 자유의지를 지운 게 아니라 개인의 치명적 결함이 결국 역사의 붕괴를 앞당기는 스미치가 되었다는 걸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절묘한 결합이죠. 결국 자기 손으로 뇌관을 제대로 건드려버린 거네요. 그래서 3일 뒤에 드디어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 앞에 모입니다.
두고두고 하는 순간이네요. 네, 근데 르호보암은 그 젊은 친구들이 써준 파멸적인 대본을 무리해서 그대로 질러버려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최악의 답변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군중의 분노 게이지가 한계치를 그냥 돌파해버립니다.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외쳐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집이나 돌아보라. 와, 이건 단순한 파업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국가의 근간, 그러니까 다윗 왕조와의 정치적 언약 자체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찢어버린 완벽한 이혼 선언입니다. 아, 이혼선언. 네.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정확히 쪼개지는 파국이 리더의 오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진짜 도로올 수 없는 강을 건넸네요.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의 다음 대처를 보면 와, 이 사람은 진짜 현실 감각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무슨 사고를 치나요?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살태를 수습한답시고 현장에 특사를 보내는데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아, 아돈이라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수십 년간 백성들을 쥐어짜던 강제노역의 최고 감독관입니다. 세상에. 아니,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로에 폭발해서 집단 퇴사하겠다고 들고 일어났는데 회사가 협상가랍시고 그 갑질의 주동자인 최고 악질 상사를 현장에 보낸 격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름을 붓는 짓을 한 걸까요? 이게 바로 르호보암이 대중의 현실과 얼마나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된 거네요. 왕국이 두동강 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자기가 여전히 완벽한 통제력을 쥐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군요. 네, 과거 솔로몬 시대에 통했던 강압적인 방식, 그 공포의 상징인 노역 감독관을 보내면 군중이 알아서 겁먹고 다시 엎드릴 거라고 순진하게 믿은 거죠. 이미 시스템이 다 붕괴했는데 아주 낡은 매뉴얼로 새로운 위기를 통제하려다가 벌어진 비극적인 오판입니다. 그 오판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불이 날 대로 난 백성들이 그 악명 높은 감독관 아도니람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드디어 물리적인 폭력이 터져 나온 거네요. 수십 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죠. 이걸 본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기가 살아서 전갈 운운하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급히 수레에 올라타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쏜살같이 도망을 칩니다. 절대 권력자가 믿고 있던 통제력의 환상이 얼마나 종이장처럼 얇고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르호보암이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무려 18명의 정예 군대를 끌어모읍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반기를 든 북쪽 지파들을 짓밟고 체제를 되찾으려 한 거죠. 18만 명이면 당시 규모로는 정말 압도적인 무력인데 당장 북쪽으로 진격해서 피바람을 일으키고도 남을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예기치 않은 급제동이 걸립니다. 오, 누가 막아섰나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분노로 펄펄 끓어오르던 18만 명의 대군이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무기를 내려놓고 해산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의아하더라고요. 18만 명을 모을 정도면 왕의 의지가 엄청나게 확고했다는 뜻인데 선지자 한 명의 말에 그렇게 허무하게 전쟁을 포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 분열 사태가 일시적인 내전이나 폭동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걸 르호보암 진영도 뼈다리게 체감했다는 방증입니다. 아, 자기들도 뭔가 쌓여서 느낀 거군요. 네, 거대한 민심의 이반이 인간의 물리력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정된 기류가 됐다는 걸 내부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압도적인 무기가 있어도 이미 끊어져 버린 신뢰를 폭력으로 다시 이어붙일 수는 없다는 한계를 수용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스스로의 오만 때문에 남쪽 유다 지파만 덩그러니 남게 된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어두고요. 시점을 뚝 떼어서 북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주가의 탄생이네요. 맞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파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한 여로보암의 행보입니다. 억압받던 자들의 영웅이 된 거죠. 대중의 추앙을 받으면서 왕좌에 올랐으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수도로 세겜도 건축하고 기틀을 다지는 것 같은데 이 성공한 혁명가의 마음속에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불안감이죠. 네, 왜 그렇게 불안해한 거죠? 여로보암이 마주한 딜레마는 권력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정치는 분리시켰지만 백성들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는 여전히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거든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제사는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절기마다 제사 드리러 남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백성들 마음이 다시 다윗 왕조로 돌아설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반역자로 몰아서 암살할 거라는 끔찍한 생존의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지를 받아 왕이 됐지만 정작 속으로는 자기를 밀어준 백성들을 전혀 못 믿고 두려워했다는 거네요. 완벽한 모순이죠. 이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여로보암이 내리는 조치들을 보면 솔직히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국경 근처인 단과 베들에 딱 배치를 해요. 네, 새로운 종교 인프라를 깐 거죠. 그러고는 선언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제 굳이 멀리 남쪽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갈 필요 없다. 편의성을 앞세운 명분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정통성 있는 레위 지파 대신에 그냥 돈 낸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리고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절기마저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뜯어 고쳐버립니다. 네, 시스템을 통째로 바꾼 거네요.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봐요. 여로보암은 무거운 멍에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구원자 아니었나요? 원래 타이틀은 그랬죠. 근데 막상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가짜 종교 시스템을 세워서 백성들의 일상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르호보암이 육체적 멍에를 벗겨준 척하면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멍에를 백성들 목에 새로 채운 거 아닙니까? 권력을 쥐었을 때 자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어떻게 더 정교한 억압자로 변질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진짜 무섭네요. 여로보암의 조치들을 단순히 종교적 타락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기만적으로 기획된 체제 전복이고 완벽한 통제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통제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세우고 날짜 바꾼 게 백성들 편하라고 해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철저히 계상된 억압 도구들이었죠. 예배 장소를 단과 베델로 바꾼 건 백성들의 지리적 동선을 차단하고 국경을 봉쇄한 거고요. 아, 물리적인 이동을 막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사제계급을 보통 사람으로 교체한 건 기존의 독립적인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오로지 왕인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낙하산 관료 집단을 만든 겁니다.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운 거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절기, 즉 시간의 규칙마저 변조했다는 건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과 가치관까지 완벽하게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들겠다는 소름 돋는 독재의 완성이었습니다. 아, 금종아지는 그냥 그 통제 시스템을 매끄럽게 가동하기 위한 그럴싸한 시각적 미끼에 불과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멀리 갈 필요 없다,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거대한 울타리를 쳐놓고 백성들을 가축처럼 가둬서 생각조차 통제하려고 한 거네요. 혁명의 초심은 간데없고 생존 불안감이 낳은 괴물입니다, 진짜. 공포와 불안이 어떻게 리더십을 타락시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죠? 네, 극명하게 비교가 되네요. 르호보암이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오만함 때문에 물리적인 국가를 찢어놓았다면 여로보암은 권력 상실에 대한 맹목적인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정신과 체제 자체를 내장부터 썩게 만든 겁니다. 양쪽 리더 모두 너무나도 참담하고 파괴적인 실패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자료가 권력 정점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 일상과도 굉장히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닿아 있는 지점이 참 많죠. 이 문헌은 단순히 옛날에 왕국이 왜 쪼개졌냐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럼요. 인간 내면의 가장 취약한 결함들이 권력이라는 도구랑 만났을 때 얼마나 쉽게 원칙을 무너뜨리고 타락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훌륭한 심리 거울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어리석은 선택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해부했지만 사실 이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아주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찔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네, 진실하지만 뼈아픈 조언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내 기분 맞춰주고 내 애고를 부풀려주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려는 유혹, 우리 모두 자주 빠지잖아요. 에코체인버의 유혹이죠. 또 힘들게 얻은 지금 자리나 성과를 잃을까 두려워서
처음 가졌던 선한 목적과 원칙을 슬그머니 타협하면서 나만의 작고 기만적인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관계나 현대 조직사회에서도 수많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매일같이 탄생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는 게 오늘 탐구의 가장 큰 수학일 겁니다. 자, 오늘 이 숨가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그 폭발 직전의 백성들 앞에서 르호보암이 젊은 측근들의 미친 조언을 무시하고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몸을 낮추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었다면요? 네. 그랬다면 이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은 정말 분열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아니면 겉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여도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억압과 구조적인 상처들 때문에 결국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었던 시한폭탄이었을까요? 과거의 빛이 너무 무거웠다는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과거에 쌓인 빚과 시스템의 결함이 우리의 현재 선택을 어디까지 결정짓고 제한하는지, 그리고 그 무거운 유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최선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